국제 외교 무대에서 몇몇 국가는 대한민국의 후두부를 가격하며 뒤통수 치는 국가로 이미지가 굳어진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당황시킨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배은망덕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베트남, 뭐든지 눈에 보이는 한국 것들을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 우기는 아나무인 중국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인도네시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X 공동개발 관련 분담금 지급을 미뤄오며 대한민국에 애를 태우더니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은 돌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이 중에는 F-15 전투기와 라팔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알 수 없는 속내와 끝을 모르는 뒤통수 행보, 이에 열받은 대한민국의 폭탄 발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인도네시아 KF-X 분담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있을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시제식 출고식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한국 정부의 방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프라보어는 국방장관 취임 후 KF-X 개발 분담금 재협상 타결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현재까지 분담금 비율 조정 등의 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가 공동 건조한 잠수함 인도식 참석차 자카르타를 방문해 프라보어 장관과 만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강 청장과 두 차례 면담하면서 본래 차관 행사로 진행하려던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꿨고 강 청장과 한국 관계자들을 자신의 전용기에 태워주는 등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고 한국은 경제, 산업, 기술적으로 우수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라며 지켜세우는 연설을 했고 이러한 변화가 이달 중순 예정된 KF-X 시제기 출고식 참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총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 등을 이유로 6천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카이 사천의 본사에 파견돼 있던 기술 직원 114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2차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아 사업이 무기한 유보 상태입니다. 프라보어는 장관 취임 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방문했으나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엔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프라보어 장관 방한과 관련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에 방문한다면 우리 정부 고위급 면담과 이를 통한 KF-X 공동개발 사업 재시동, 잠수함 2차 사업 진행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납된 금액을 지불하고 기술진 파견을 다시 한다면 잠수함이건 전투기건 간에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드는 행보를 보입니다. 일본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니혼게이지아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에도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협정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하기 위해 조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서 열릴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방위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지난 28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해경국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중국 해경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서 자유롭게 열린 해양 질서를 유지,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방위 장비를 수출하면 일본이 중국의 주변의 주변국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상징이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 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2014년에 방위 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등에 관해 협력하는 국가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과의 수출 계약은 이미 끝났고 미국, 영국, 호주, 인도,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 8개 국가는 방위 장비 수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또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입니다. 방위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협의를 완료한 국가는 10개국이며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하면 11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군은 일본 자위대와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일본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자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정신나간 행보를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지난 수년간의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미국의 뒤에 붙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 중에 정비해놓은 안전보장 관련법 영향으로 미국과 자위대 간의 일체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보장 관련법은 자위대 임무를 확대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한 무력 공격 사태법, 중요 영향 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일련의 안보 관련 법률을 말합니다.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은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구조에 따라 자국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상황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일본의 자위대의 고삐가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전쟁 범죄 국가 일본의 행보에 열받은 대한민국의 군 당국은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습니다. 3000톤급 이상 잠수함에 탑재될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지상 사출 시험을 마쳤고 연중 수중 사출 시험까지 계획 중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수중 사출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끝나면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해군은 중형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1차로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 세척에 이어 2차 3600톤급 세척, 3차 4000톤급 이상 세척 등을 차례로 건조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4000톤급 이상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보안상 단위 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은 제한된다면서 다만 우리 군은 강한 군사력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사일 등 첨단 고위력 전력을 확보하고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 수출 또한 국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며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기 수출 규모가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해 세계 20대 무기 수출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1위는 미국으로 지난 5년 동안 전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했고 2위는 러시아로 20%를 점유했지만 지난 5년간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2%가 줄었습니다. 3위는 프랑스, 4위는 독일, 5위는 중국, 6위는 영국, 7위는 스페인, 8위는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였으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00년, 2005년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649% 급증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인도네시아는 이번 KF-X 시제기 출고식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위반해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사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뒤통수 쳐가며 일본과의 협력을 이어갈 것인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최근 중국의 충격적인 만리장성 보수 방식이 알려지자 광화문이 비교를 받고 있습니다. 야생에 방치된 시멘트 스케이트보드 레인 같다.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이게 뭐냐. 뉴욕타임스와 허핑턴 포스트가 2016년 만리장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역시 파괴보다 더 참혹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2014년 만리장성을 보수한다며 2년 동안 뚝딱뚝딱 거린 끝에 이런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성벽 길이 시멘트로 떡칠된 모습이 CNN,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의 보도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죠. 이 당시 중국 웨이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야생의 장성이 평평해졌다는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전 세계인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중국 만리장성학회 부회장은 지방정부가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공사를 했고 역사를 앗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멘트가 뒤덮인 만리장성을 본 한국인들은 웃을 일이 아니다. 2, 3천년 뒤 중국은 시멘트의 원조가 자기네라고 우길 수도 있다.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경기장 준비하는 것 아니냐? 등 드립을 날렸습니다. 아무리 미개해도 말이 안 돼서 진짠가 싶어 검색해봤다가 진짜로 나와서 더 충격 먹었다고 말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더 조롱을 받는 이유는 만리장성에 도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성벽의 벽돌을 가져다 집 짓는 데 쓰거나 기념품으로 내다 파는 도둑이 흔하다고 합니다. 또 관광객 중에는 만리장성 벽을 발로 차서 아예 무너뜨려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죠. 그만큼 중국이 모든 역사는 다 우리 것이라고 우기지만 실상은 자기네 문화재조차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중심으로 각각 5차선 도로가 양옆으로 있던 기존 광화문 광장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쪽 도로는 인도로 만들어 인도의 면적을 더 넓히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공사 현장에서 조선시대 문화재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도로 밑을 파던 중 1m 아래에서 석재로 만든 수로와 옛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또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그릇과 돌로 된 담장 등 온갖 문화재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한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가? 팠다 하면 유물이 나오는 나라, 무슨 온 나라가 땅만 파면 유적지야? 등 놀라워하는 의견 가운데 저 정도면 알고도 덮어버린 것 아니냐? 어떤 놈들이 문화재를 묻어버린 거냐? 같은 비판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원전 2333년 고조선부터 시작해 삼국시대, 고려, 조선 등을 거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유구한 나라입니다. 만약 일제가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어디든 땅을 팠다 하면 광화문 광장처럼 유물이 쏟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유물이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일본인들이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광화문 유물이 자기네들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간 크게도 자국 커뮤니티도 아닌 해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유물은 일본의 것이다. 광화문 광장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던 시절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다. 그 자리에서 나온, 즉 일본 땅에서 나온 유물과 문화재이니 당연히 일본의 것인데 왜 한국 문화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문화재를 한국인들이 마음대로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광화문에서 발견된 유물과 문화재만큼은 일본에 반납해야 한다. 참 정신나간 소리를 정성스럽게도 써내려 간 거죠. 이 글에 외국인들은 댓글 폭격을 날렸습니다. 일본인들의 수준이 보인다. 제정신이냐? 한국에 추악한 짓을 한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소리냐? 저 유물이 일제강점기 때 유물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냐? 명백히 한국의 것이다. 일본인들은 추악하다. 등 뼈 때리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일본인은 글을 삭제하고 튀는 글삭 뒤를 시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계속 일본이 저런 헛소리를 해서 세계적으로 까여야
살려야 한다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거리 복원 사업은 일제가 비틀어버린 광화문 거리를 원래대로 복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광화문 육조 거리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백성들은 육조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고 국가 의례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일제는 한민족의 정기를 꺾기 위해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를 짓고 광화문을 훼손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짓는 과정에서 광화문을 그대로 두면 조선 총독부를 가로막기 때문에 원래 자리에서 벗어난 건춘문 북쪽으로 광화문을 해체 이전해버린 거죠. 그리고 원래 광화문이 있던 곳과 다르게 5도가량 동쪽을 바라보도록 각도를 틀어 남산의 조선신궁 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경복궁과 광화문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어 왕이 근정전에 앉으면 육조거리가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휘어지게 된 겁니다. 또 광화문에는 유독 은행나무가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육조거리 자리에 도쿄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한국은 90년대 들어 역사 바로잡기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제가 훼손한 광화문을 복원하고 또 은행나무도 다 뽑고 광화문 광장을 개장했죠. 그중 가장 속 시원한 조치는 조선 총독부 폭파입니다. 1910년 일제는 조선을 영원히 식민지로 삼을 줄 알고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 조선 총독부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건축 기술을 갈아 넣은 조선 총독부는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이라면 필수로 들러야 하는 관광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를 완전히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들고 일어났죠. 일본 정부는 일제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유물이니 볼 한 개도 건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 전체를 일본으로 이전하겠다며 일본으로 가져가는 비용은 모두 자기네가 부담할 테니 건물을 온전히 두라고 망언을 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선 총독부 철거를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첨탑부터 뜯어내고 마지막에는 총독부 건물을 시원하게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사이다짤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철거날 첨탑 제거 행사에 모인 한국인은 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조선 총독부 건물 첨탑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발 아래로 내려다보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독립기념관 산책로에 땅을 파고 전시해놨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일단 광화문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 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는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를 초청해 각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한국인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육조거리 복원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조선의 수도이자 왕의 궁궐 바로 앞입니다. 이 때문에 반대편에도 분명히 유물이 있을 것이라며 이참에 대대적으로 조사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광화문의 문화재를 그대로 복원해서 공원 스타일의 관광지로 만들자는 의견, 발견된 수로대로 아래가 보이는 유리다리처럼 만들어 보존하자는 의견 등 한국인들은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광지로 바꾼다면 일본인들이 배아파할 겁니다. 현재 종묘 술락길 담장에는 일본 쇼와 연호가 새겨진 벽돌이 무려 9군데나 있습니다. 담장 아래 흙으로 덮인 곳에도 이런 벽돌이 무더기로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일제의 흔적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려 88년간 방치돼 있습니다. 일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 수리 기록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코시국 전에는 일본 여행객들이 그걸 알고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고 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잔재도 제거돼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종묘 술락길 담장을 찾아가 그라인더로 갈아버리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참에 그라인더 하나 장만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